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 작가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 감독이 하마구치 류스케. 요즘 가장 뜨는 일본 감독이죠. 저도 이 감독 작품들 많이 봤는데 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특히 드라이브 마이 카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영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입니다. 소설집이고 단편 7편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여자 없는 남자들. 여기에 실린 단편 소설이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상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텐데 이 여자 없는 남자들의 실린 단편들을 섞어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설 드라이브 마이 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에 올라온 Man Without Women, 여자 없는 남자들이죠. 봤더니 평점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름에 비하면. 별이 하나 붙은 것도 있습니다. 잭이라는 분이 이렇게 별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거 올리면 작가는 되게 마음이 상하겠죠? 근데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의 대형 슈퍼스타 작가들은 이런 거 댓글들도 살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소개해 드리는 거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이분이 읽고 이 소설이 안 좋다 이야기하는 거죠. 별 하나를 던졌으니까.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 소설은 커피숍 필라소피, 카페에서나 나누는 철학, 의미 없는 섹스, 그리고 클리셰의 남용, 이런 것들이 보인다. 어느 정도는 저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루키 소설 읽을 때 약간 실망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혹평이었고 또 이렇게 호평도 당연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루키가 뭘 정확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설도 약간 하루키가 스스로 만들어낸 슈르레얼리즘 여기에 속한 작품들이라서 읽으면 애매모호합니다.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용하는 메타포 또 그의 글쓰기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평가였습니다. 파리 리뷰라고 프랑스 파리에서 나오는 문의 개간지입니다. 1950년대부터 나왔다 그러고 여기에 실리면 사실 스타 작가입니다. 커트 보네거트나 케루악 이런 사람들이 이 잡지를 통해서 유럽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잡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루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흥미로워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하죠. 그는 가장 인기 있는 작가다. 현재 수백만 명의 독자들, 이런 판매고를 올리는.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아마 세계를 여행하실 때 혹시 실수로라도 서점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하루키 책이 번역본에 이렇게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작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루키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조 신인상을 받고 데뷔를 했고 그때 나이가 30. 당시에 재즈 카페를 도쿄 시부야에서 하고 있었다. 자신은 이걸 물장사라고 표현하더군요.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연극학과를 졸업했고, 연극을 배웠다라는 건 확실히 하루키 소설의 장점 이런 것들도 보여지죠. 이분도 영화도 좋아하고 서사를 이끌어가는 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7년 만에 졸업했다는데 대한민국에서의 남성들이 군대를 가니까 이렇게 늦게 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뭘까? 근데 이제 조금 이유가 특이합니다. 하루키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학생운동, 소위 말하는 일본의 학생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만연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전공투라고 부르죠. 이 전공투 세대에 속하는 작가라서 학교 다니면서 심심하면 툭하면 학교가 이렇게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만 하니까 이렇게 학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 저런 이유로 졸업이 늦었다고 합니다. 자, 졸업한 이후에는 학교 다닐 때 아마 결혼했을 겁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육체 노동을 하고 빚을 갚는 일로 20대를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빚을 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많은 나름의 고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설을 써봐야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78년 4월에 자신이 메이지 진구구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거기 홈 팀입니다. 이 팀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루타가 터졌다고 합니다. 방망이가 공에 맞는 상쾌한 소리가 진구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런 맥락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 모른다. 라고. 이 이루타가 터지는 상쾌한 소리를 듣고서 나 소설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소설을 쓰게 된 이유로는 굉장히 멋진데 사실은 이걸 제가 읽으면서 인터뷰 기사에서 했는 이야기인데 약간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 왜냐하면 작가들 대부분이 사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는 소설을 쓸 수 있을까? 나도 소설을 써볼까?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뭐 굳이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관련도 없는데 내가 소설 써봐야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키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소설, 특히 미국 소설의 광팬이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이전부터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졌을 겁니다. 사진 속에 등장한 장소가 시부야에 있는 그 하루키의 재즈 카페가 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고 재즈 카페 이름이 피터 캣.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 또 고양이의 팬이라고 할까요? 고양이를 키우는 걸로 유명하죠. 고양이가 또 죽으면 또 다른 고양이를 키우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죠? 일찍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고 대신 고양이와 함께 반려 고양이와 함께 살아간다. 도쿄이고 1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 바로 첫 작품을 썼다라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그리고 그 두 번째 작품 핀볼 1973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루키의 초기작들이 마음에 듭니다. 이들 작품들의 마음을 좀 빼앗기는 편이어서 뭐 이후의 작품들도 재밌고 좋지만 특히 앞의 작품들, 초기의 작품들이 좋다. 자, 이 정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입니다. 약간 그래도 인문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유식한 척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가상, 거짓, 그림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시뮬라크룸에서 유래한 말로 신용, 흉내, 모의 등의 뜻을 지닌다. 이 라틴어 단어는 영어 안에도 그대로 흡수되어서 모조품, 가짜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낸 퀴즈의 정답은 시뮬라크룸 라틴어에서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방 답을 잡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영어로는 시뮬레이션? 뭐 이런 단어들 떠오르죠? 오늘 배울 단어는 불어입니다. 시뮬라크르. 많이 쓰는 단어라서 이 문학 쪽에서 알아두시면 여러 문학과 예술에서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다. 보이시죠? 진짜 에펠탑이 있고 그림 에펠탑이 있다. 어느 것이 진짜일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뮬레이션. 특이한 지점은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시뮬라크르라는 말은 책에서 나왔습니다.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숑이란 책.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가 쓴 책입니다. 자, 보시면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한다. 이게 시뮬라숑 이론이다. 더 이상 모사할 실제가 없어지게 되면서 모사된 이미지가 더 실제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가 생산된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지점입니다. 진짜가 있었고 그 진짜를 흉내는 가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를 쳐다보지 않고 가짜, 복제된, 흉내낸 이것으로서 실제처럼 느낀다. 이게 하이퍼 리얼리티 현상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회학자가 만든 개념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면 르네 마그리트의 유명한 이 그림, 여기에 쓰인 이 불어, 우리는 불어를 읽지는 못해도 이 작품 제목 알고 있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뭘까?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파이프가 아니고 뭘까? 그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죠. 미셸 푸코 유명한 구조주의인가요? 뭐 하여튼 철학자입니다. 포스트 모던 하면 등장하시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해서 유사성과 상사성 뭐 이런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개념들이 철학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복제인가, 가상인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또 하나의 팝아트 그림입니다. 앤디 워홀이죠. 이 메릴린 몰로 시리즈는 애초부터 복제품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다. 이게 이제 시뮬라크르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실제의 메릴린 몰로는 사라지고 하나의 복제품을 두고 그것으로서 새로운 작품들을 변형해 나간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현상, 특히 20세기, 21세기에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 가상 현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시뮬라크르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다. 하루키 소설을 가볍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홍규라는 문학평론가라고 하네요. 이분이 이야기한 게 하루키 소설은 소설 놀이공원이다. 놀이공원? 롯데월드 같은? 롯데월드에 역사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애시당초 코드가 다른 말인 것 같다. 그래서 하루키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은 깊이가 없어. 아까 커피숍 필라소피라는 말 떠오르시죠? 여기서 철학을 찾지 말고 하루키 특유의 그 놀이 거기에 몸을 맡겨라. 그러면 하루키 소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뒤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해변의 카프카처럼 반역사로 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요거는 이제 약간 비판적인 거네요. 자, 하루키는 도도 말고 잘 짜여진 하루키 놀이공원, 환상의 하루키 시뮬라크르다. 시뮬라크르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키 소설은 하루키가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그냥 그 시뮬라크를 가지고 보면 된다. 여기에 진짜가 있냐 없나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 같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롯데월드의 역사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루키 소설에 깊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잘 지적한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자 없는 남자들에 속한 드라이브 마이 카 소설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가오쿠입니다. 남성이고요. 가오크가 보기에 여자들의 운전 습관은 대략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난폭하거나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하거나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많다. 여성 운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을 말하자면 여자 운전자는 남자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물론 신중한 운전에 불만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래도 그런 운전은 때로 주위 운전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일본 소설이고 일본 작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을 여행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의 도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렌트해서 한번 달려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운전하기 편합니다. 속도를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처럼 미친 듯이 달리는 사람도 없고, 미친 듯이 끼어드는 차들도 당연히 없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한 캐나다에서 한 5년 살았는데,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도 너무 빨라갖고. 물론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운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운전을 할 때는 너무 편했는데 갑자기 한국 도로가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차도 너무 빠르게 달리고 끼어들기도 너무 많고 난폭 운전.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익숙해서 그냥 뭐 한국 도로에 익숙한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일본에 몇 해 전에 가서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 이제 생각해서 보면 이 소설은 일본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는 여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면 가오쿠입니다. 옆에서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을 매번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은 없다. 남들 앞에서 입에 올리기에 부적절한 화제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 자신은 좀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 하지만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약간 문제성이 있죠. 여자들이 운전을 천천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차별적인 그런 이야기라서 요즘은 팍 터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그리고 오늘 그림은 등장하는 거는 시뮬라크를 배웠고, 시뮬레이션. 예, 그러면서 팝아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에는 로이 리텐슈타인, 이름이 어려워서 이 작가의 팝아트 그림들입니다. 노란색 사브 900 900 컨버티블은 수리가 끝나 있었다. 가옥 후의 차입니다.
오른쪽 앞면의 우그러진 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도장도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꼼꼼히 마감했다. 사고가 났었는데 차가 이제 수리되어 나왔다. 자, 영화 속에 등장한 사브 900 컨버터블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색깔이 좀 다르죠? 소설 속의 이 차는 노란색 차인데 영화 속에 등장한 이 남자 주인공 가우쿠의 차는 빨간색이다. 요 차이가 있다. 자, 대신해서 운전을 해주는 여성 운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가씨가 왔다. 키는 165cm 정도, 뚱뚱하지는 않지만 어깨가 넓고 몸이 탄탄해 보였다. 목덜미 오른쪽에 큼직한 올리브만한 보라색 타원형 반점이 있지만 본인은 그게 남들 눈에 띄는 것에 딱히 저항감이 없는 모양이었다. 수많은 검은 머리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뒤로 묶었다. 어느 모로 보았더라도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 오바가 말했듯이 몹시 퉁명스러운 인상이었다. 자, 하루키 특유의 그 인물 묘사를 볼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정확하게 리얼하게 그리다가 자신의 감정들을 탁탁탁 집어넣고 있죠. 그리고 특이한 지점들을 항상 찾아냅니다. 타원형 반점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하루키 소설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어느 뭐로 보더라도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미인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뒤에 소설을 읽어가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여주인공들이 나오죠. 재밌습니다. 자, 소개를 받아서 자신의 차를 대신 운전해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이 영화에서는 이 배우입니다. 소설에서 묘사한 것과 영화에서 감독이 선택한 배우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퉁명스러운 인상이었다. 이 느낌은 이 영화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퉁명스럽게 여성이 등장했다. 자, 가오쿠는 항상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조수석에서 거기에 맞춰 대사를 읊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으로 무대를 옮겨 번안한 안톤 체홉의 바냐 아저씨였다. 하루키가 1949년이죠. 연세가 꽤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키의 최근작 21세기에 나온 작품들에도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게 LP. 이 소설에서는 카세트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사브를 타고 다니는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이 주인공의 차에는 역시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안톤 체홉의 바냐 아저씨를 번안해서 이걸 메이지 시대로 꾸몄다. 이것도 흥미롭죠. 제가 아까 앞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와세다 대학 연극학과를 졸업했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바냐 아저씨는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가오크가 연극 배우로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외워야 할 대사를 차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꽂아놓고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예. 그런 장면들 굉장히 흥미롭다. 가오크는 그녀를 사랑했다. 아내 이야기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하게 마음을 빼앗겼고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딱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자,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제 좀 긴장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따금 다른 남자와 잤다. 가우크가 아는 한 상대는 모두 4명이었다. 자신은 바람을 안 피웠는데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 몰래 다른 남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소설의 긴장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했어? 그녀가 죽기 몇 달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과 싸우는 아내를 향해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느 것 하나 설명해 주지 않은 채 가오크가 사는 세계에서 사라졌다. 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아내가 사망했다. 병으로 죽은 거죠.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 원작 소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꽤 있다. 하지 못한 질문과 듣지 못한 대답. 그는 화장터에서 아내의 뼈를 수습하면서 말없이 그런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이제 가우크의 내면 세계를 따라서 소설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우크에게는 딱 사흘을 살다 간 아이가 있었다. 딸아이였는데 사흘째 날 밤중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죽었다. 아무런 징후도 없이 심장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춰버린 것이다. 자, 소설 속에서는 아이가 사흘 만에 나온 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게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꽤 나이를 먹은 상태, 한 대여섯 살? 유치원 정도는 다니는 그 나이까지 아이를 키웠다가 아이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의 사망 이후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우울해지죠. 약간 지옥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 속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아이를 그렇게 갑작스레 잃고 나서 두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곳에 생겨난 공백은 무겁고 어두웠다. 마음을 추스리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했다. 가오쿠 씨는 이해했어요? 부인이 왜 그 사람과 잤는지? 가오쿠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 대사는 지금 자기 대신 운전을 해주는 젊은 여성 운전자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가졌고 나는 갖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인간이 그렇게 세세한 핀포인트 수준에서 행동하지는 않으니까.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특히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랄까. 보다 총체적인 문제야. 더 애매하고 더 제멋대로고 더 서글픈 거야. 하루키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빠져들게 되죠. 마치 음악이 이렇게 증폭되듯이 감정을 탁탁 끌어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랄까 보다 총체적인 문제야. 더 애매하고 더 제멋대로고 더 서글픈 거야. 마지막 문장이 좋죠. 더 서글픈 거야.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내가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죽어버린 지금 그건 아마도 영원히 이해되지 못한 채 끝나겠지. 깊은 바다 밑에 가라앉은 작고 단단한 금고처럼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자, 젊은 여성 운전자가 여기에 가오코의 이야기에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상대가 어떤 여자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오쿠시만의 고유한 맹점은 아닐 거예요. 만일 그게 맹점이라면 우리는 모두 비슷한 맹점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나이가 젊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중년의 남성을 만나서 아내의 죽음 그리고 바람을 몰래 피웠다가 그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죽어버린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근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소설 속이다 라고 느껴지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루키식의 시뮬라크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키만의 놀이공원.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 자신의 마음과 솔직하게 타협하는 것 아닐까요? 진정으로 타인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나 자신을 깊숙이 정면으로 응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정으로 타인을 이야기하려면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응시해야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그런 느낌의 대사입니다. 부인은 그 사람에게 애당초 마음을 뺏기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미사키는 매우 간결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잤죠. 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가오쿠로 돌아왔습니다. 좀 자야겠다고 가오쿠는 생각했다. 한숨 푹 자고 눈을 뜬다. 10분이나 15분 그쯤이다. 그리고 다시 무디에 서서 연기를 한다. 조명을 받고 주어진 대사를 한다. 박수를 받고 막이 내려진다. 일단 나를 벗어났다가 다시 나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돌아온 곳은 정확하게는 이전과 똑같은 장소가 아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참 하루키다운 문장.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들이 오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좀 더 리얼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 영화는 독특하게 이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단편만 쓴 게 아니고 여러 편의 다른 단편들까지 가져와서 이야기를 혼용하고 있다. 그리고 바냐 이야기, 안톤 체홉도 이 영화 속에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영화이다. 텍스트가 많이 있다. 자, 오늘 책 읽는 토끼 드라이브 마이 카 1편으로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단편집에서 드라이브 마이 카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다른 단편들을 소개하고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